여러분 이제 273페이지의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이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로마자 1번에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었던 그 첫날 얘기했었던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는 하죠. 아니긴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소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일단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입법 부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입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위라는 건 뭔가를 한 걸 얘기하는 거고 부작위는 뭔가를 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입법 부작위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진정 입법 부작이라는 건 법에서 진정 부진정은 진짜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정 입법 부작위는 말 그대로 법률을 아예 안 만든 법률의 부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아예 없는 상태를 우리는 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하고요. 법률이 있기는 있는데 불완전 불충분한 것들을 우리는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의미에서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입법 부작위는 국회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진짜 부존재니까. 근데 불인정 입법 부작위는 국회가 공권력을 행사를 하기는 한 겁니다. 행사를 했는데 불완전하고 불충분할 뿐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은요, 법률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들으십시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만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공권력을 행사하니까. 그러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률이 없는 거니까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만 대상이 되는데 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률이 없는 거니까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도 대상이 되고 공권력의 불행사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공권력의 행사니까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고 진정 입법 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그냥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74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는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조의 목적 보시면은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2조의 1호에 보시면은요, 이제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그러니까 우리 기본권보다 인권의 개념이 더 넓게 되어 있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인권의 개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와 그 다음에 이런 국제법규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도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3호에 보시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뭐도 차별행위냐면요. 가목에 보시면 고용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차별이지만 라목에 보시면요. 성희롱도 차별입니다. 성희롱도 평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해요. 275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을 보시면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11명.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5대5 10명으로 하게 되면은 제적 과반수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1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위원은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선출하는데 입법부에서 4명, 행정부에서 4명,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장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좀 떨어지죠. 국회도 우리 손으로 다 뽑고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으니까 각각 4명인데 대법원장은 3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리고 위원장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어쨌든 엄청 중요하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권에 좀 관심이 있고 인권 업무를 좀 해본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7항에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권 문제는 좀 남녀 차별이나 성희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5대 6, 6대 5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7조에 이제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요. 한 번 연임할 수 있고요. 신분 보장되고 책임 면제되고 겸직 금지. 그다음에 의결 정족수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번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요.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회의는 공개하는 거죠. 회의.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회의 조사, 조정, 심의. 예를 들어서 성희롱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조정하고 심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비공개가 원칙이겠지. 왜냐하면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의, 일반적인 의사는 공개이지만 조사, 조정, 심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다만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276페이지로 넘어오십니다. 나번에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의 조사와 구제. 자, 30조 1항에 보시면 자, 위원회 조사 대상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만 진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내지는 단체. 예를 들어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성상담센터에 갔습니다. 그 센터가 듣고 대신 진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을 할 수가 있고 3항부터 먼저 볼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의 진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30조 1항에 이제 1호를 보시면은요, 이제 어떤 경우에냐면은 그 셋째 줄에 보시면 끝에 대한민국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 보장된 인권 침해 받은 경우. 자, 10조부터 자, 우리 기본권이 10조부터 23조가 자유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23조는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권 침해는 재산권 침해를 인권 침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자유권들을 다 이제 인권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침해당하면은 그것을 차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셋째 줄 앞에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전히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입법부랑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국회의 입법과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호에 보시면은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도 인권 침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차별 취급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20조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권 침해와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가인권위원회한테 이제 의견을 묻기도 하고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34조에 보시면은요, 특히 이제 범죄와 관련되는 내용일 때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희롱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한테 수사 개시나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고요. 36조 조사 방법은 읽어보시고 44조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7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거기서 이제 판례들 몇 가지를 판례들 보기 전에 47조부터 볼까요? 자, 47조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이런 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법률 구조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법률 구조는 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원한다면 붙여줄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옛날 판례인데요. 예전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도 없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검찰총장도 퇴직하고 나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경찰청장도 퇴직하고 나서 선거에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유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한테만 2년 동안 이런 걸 전혀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아무런 정당한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평등권 침해입니다.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금지 규정 두지 않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한테만 금지 규정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권 침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합헌이라는 겁니다. 왜? 어쩔 수 없죠. 인권위원회도 여전히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테마인 278페이지 기본권의 보호 의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권 총론 입문에서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자, 국가가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자유를 가지고 있죠. 가만히 내비둬. 그러니까 자유는 가만히 내비두라는 거예요. 국가한테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대형마트에 대하여 니네들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하지 말고 그 다음에 0시부터 10시까지도 영업하지 마라고 기본권을 제한을 합니다. 자유권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한테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방어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처럼 자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잘 이해해 보십시오.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건 금지되죠. 이걸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봤었죠. 국가는 최소한만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잉하게 개입하는 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을 했는지는 엄격하게 심사를 했잖아요. 과잉금지 원칙은 목수침법 4가지를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두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다. 요걸 기억을 하세요. 가만히 내비두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고 국가가 개입을 할 때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누가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화 광고가 와요. 너무너무 귀찮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당신 나 사생활 좀 침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대사인적 효력, 즉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권 침해는 국가에 의한 침해일 수도 있고 사인에 의한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을이라는 선거 후보자가 있어요. 사인입니다.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선거운동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틀고 있는데 엄청 크게 틀어요. 확성장치 한 틀을 쓰고 있는데 거의 뭐 이게 몇 데시벨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크게 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에서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금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자, 기본권 침해가 국가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존재 목적이 뭐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한테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한테 개입했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이 사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내지는 확성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최고소음 규제 기준을 둔다던가 시간을 제한한다던가 장소를 제한한다던가 좀 더 많이 개입을 했었으면은 얘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텐데 국가가 얘한테 개입하지 않는 바람에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다. 의 한번 읽어볼게요. 278페이지에 기본권 보호 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그러니까 사인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 당하고 있을 때 국가가 왜 나 보호해주지 않는데 좀 더 얘한테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지 라고 하는 게 기본권의 보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방어권이랑 차이가 있죠. 방어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국민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는 주로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 활동, 개입, 얘한테 개입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다. 다시 첫 번째 문단 둘째 줄로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권 보호 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타인에 의해서 이런 법익이 국가의 보호 의무 없이는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문단에 박스 안에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 동그라미, 국가는 이런 포괄적인 의무를 집니다. 이게 뭔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특정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어요. 자, 279페이지. 그래서 헌법 10조 2문에서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사 기준을 볼까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지금 이 선거운동 차가 확성기를 쓰고 있으면서 이제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갑이 이제 국가한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얘한테 을한테 개입을 해서 갑을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삶에 개입할 때는 최대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에게 개입할 때도 최소한만큼만 개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최소한도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심사 기준은 과잉금지가 아니라 기본권 보호 의무는 과잉금지가 아니라 너무 적게 보호하는 건 금지돼. 최소한의 보호는 해야 되는데 너무 과소하게 보호하는 건 금지돼라는 게 기본권 보호 의무의 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갑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행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만 보호 의무 위반이 됩니다. 국가는 언제나 어느 때나 을에게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만 개입을 하면 되는 거죠. 갑을 최소한은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적게 보호하는 건 금지돼. 그래서 갑을 전혀 보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헌이 되고요. 보호하기는 했는데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위헌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 의무는 위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최소한만 했으면은 합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판례 볼게요. 그래서 로마자 3번의 2번의 두 번째 문단 따라서 국가가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과잉금지가 아니라고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279페이지에 있는 판례죠. 우리 이미 지금 보시다시피 기출이 되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갑의 입장에서는요, 환경권, 그러니까 이제 자연환경은 아니지만 이 환경권에는 생활환경도 포함이 되거든요. 내가 좀 정숙한, 정원한 환경에서 생활할 생활환경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성장치를 좀 더 규제했어야 되는데 규제하지 않은 게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결국 보호 의무 위반의 문제인 거니까 심사 기준이 뭐다? 과잉금지가 아니라 과소보호금지, 과소보호금지 원칙. 자, 28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관련 법을 뒤져보니까요. 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때 첫째 줄, 둘째 줄 확성장치를 한 대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성장치를 한 대까지 쓸 수 있도록 하더라도 좀
데시벨 최고 소음 기준을 둔다거나 아니면 좀 장소에 관한 기준, 특히 이제 뭐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확성장치를 쓰지 못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시간에 대한 규제, 특히 이제 좀 우리가 공부하거나 낮에 이제 직장에서 업무 생활하는 그런 시간대는 금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런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불충분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조절에 보시면 기본권의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부합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내지는 그러나 밑에 대다수의 직장과 학교는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어서 그 전후 시간대의 주거 지역에서는 정원한 환경이 더욱더 요구되는데 그 밑에 이런 유지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최고 소음 규제 기준 등을 두지 않은 게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해서 갑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 판례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위헌 판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제목에 일본군 위안부라고 좀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판례에서는 원폭 피해자 좀 체크하세요. 자,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판례는 요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금 봤었던 확성장치 소음 규제 사건 요거 하나와 일본군 위안부, 그 다음에 원폭 피해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기본권 보호 의무 나오면은요 전부 다 합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분들과 이제 원폭 피해자들에게 이제 피해를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이제 위안부 할머니분들과 원폭 피해자분들은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나라에 돈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이런 협정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이제 70년대 이야기죠. 일본이 다른 나라가 돈을 안 빌려주니까 돈을 받으려고요. 일본한테 야, 니네들 우리나라 침략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상금 좀 주고 그 다음에 돈 좀 빌려주면은 우리는 니네들한테 더 이상 돈 청구하지 않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본이 콜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요 그 일제 침략에 의한 그 피해 배상과 그 다음에 금전 대여에 대한 협의를 하게 돼요. 청구권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구권 협정으로 더 이상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청구권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협의를 맺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당시에도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던 우리 원폭 피해자분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당연히 반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일본은요 계속해서 이분들의 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개인들의 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국민들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청구권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지 이 피해를 보신 개인분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 아니다라고 배째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일본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힘만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어지던 일인데,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일본한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아무것도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답답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분들이 일본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 소멸되지 않았는지는 국가가 도와줘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대해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다.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거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원폭 피해자로서 배상 청구권이 한일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결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판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281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는 워낙 중요한 판례이긴 한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어디서 볼 거냐면요. 재판 청구권 뒤에 있는 범죄 피해자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밑에 판례들은 다 펀인데 가볍게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두 번째 판례는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고시입니다. 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고시. 자, 수입업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으로 인해서 내가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되어서 나한테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수입을 안 하면 피해를 안 보는데 수입업자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수입업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규제를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부위도 좀 규제하고 그 다음에 개월수도 좀 더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검역 절차를 깐깐하게 줬었더라면 내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국가가 제대로 얘를 규제하지 않는 바람에 나의 생명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고시는 어쨌든 좀 전 세계적인 기준에 나름대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고시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8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태아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이제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어떤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생존한 동안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되지 않고요. 28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담배사업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KTNG가 담배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KTNG 말하자면 이제 국가는 아니고 어쨌든 사인입니다. 사인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폐암에 걸린 겁니다. 만약에 이 국가가 담배를 좀 더 규제를 했었더라면 얘가 담배를 못 팔게 했었더라면 내가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국가가 보호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담배를 피면 이제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담배를 핀다고 해서 무조건 폐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죠. 담배 가게도 이제 이런 담배를 피는 건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 촉진법. 그러니까 이런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 이 전원개발 사업을 국회가 정하지 않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서 산통부 장관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 다음 판례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유로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뭔가 국가의 좀 포괄적인 의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무는 좀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는 있지만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는 좀 잘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28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구조를 뛰어들어야 되는 셋째 줄 끝에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까 말씀드린 3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더라도 그 이외의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대처 방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와 그 다음에 기본권 보호 의무를 봤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는 사실 최근에 다른 국가시험에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조문들 위주로 좀 몇 개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기본권 보호 의무의 경우에는 그 심사 기준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거, 그쵸? 과잉 금지가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가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쵸? 아까 전에 봤었던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 사건, 일본군 위안부 사건, 원폭 피해자 사건, 요 3가지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도 안 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본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기본권 총론을 우리가 전부 다 본 겁니다. 기본권 총론에서는요,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첫 번째로 기본권 주체라는 걸 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연결해서 나오고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권의 효력에서 대사인적 효력은 그냥 가볍게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내용이요,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한 사람이 여러 기본권이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기본권의 경합 문제, 해결 이론은 2가지가 있었거든요. 특별한 기본권이 우선 적용이 된다. 2번째,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기본권의 충돌 봤습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대립되는 당사자가 대립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 기본권의 충돌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익형량, 이익형량이라는 건 더 상위의 기본권이 있다는 거였는데 3가지 판례가 있었죠. 흡연권과 혐연권,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요 3가지는 이익형량으로 해결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규범조화적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오늘 봤었던 게 이제 법률 유보, 의회 유보, 명확성, 포괄 위임, 이런 원칙들을 봤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은 법률 그 자체에 둬야 된다. 법률 유보와 의회 유보.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 하위 행정위법이 위임할 때도 예측 가능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포괄이행 금지 원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잉금지 원칙을 봤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고요. 간단한 본질 내용 침해 금지 봤었고, 간단한 특별 권력 관계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되는 기본권 보호 의무까지 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꽉 잡으신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권 강론을 보게 될 겁니다. 기본권 강론은요, 거의 개별적인 판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기본권 파트는 사실 굉장히 재미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은 우리 함께 같이 재미있게 공부 잘 하고, 그리고 헌법 총론에 가면 이제 좀 외우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헌법에 좀 흥미를 가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권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이 헌법 강의를 하고 있고,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직렬에서 헌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반드시 이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5급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간부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많이 좀 증명이 되었으니까 저를 믿으시고,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카페에다가 강성민
헌법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제 다음 카페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만나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카페나 뭐 저희 메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나긴 수험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그동안 뭐가 어렵게 나왔네, 뭐가 뭐 과목이 까다롭네, 외울 게 많네, 내 위치가 어떻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감정과 이제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경찰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 정도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어, 잘 따라갈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경찰이 되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남은 과목들도 충분히 다 장악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반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입문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기본권 강론과 그 다음에 헌법 총론까지 연결해가지고 남은 기본권을 그리고 남은 헌법 부분을 같이 한번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